오늘부터는 IW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브랜드를 분석하다 보니까 내용이 의외로 많은데요. 부득이 3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IWC라는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영상은 IWC 무브먼트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IWC의 각 라인업과 그 특징, 그리고 IWC라는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WC의 창립자는 플로렌틴 아리오스터 존스였습니다. 미국 엔지니어이자 시계 제작자였는데요. 1868년 IWC를 설립하기 전에 존스는요, 보스턴의 저명한 시계 회사인 E. 하워드 와치 앤 클럭 코퍼레이션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존스는 20대에 불과했지만 이미 회사의 부이사 겸 관리자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나요, 야심이 있던 젊은 존스는요, 자신의 시계 회사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골드러시로 서쪽으로 향했지만 새로운 모험에 대한 존스의 비전은 그의 시선을 해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최첨단 미국 기술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스위스 장인 정신을 결합해서 워치메이킹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요. 당시 스위스 워치메이커 몇 명이 미국의 시계 박람회에 참석하고는 충격을 받고 스위스로 돌아와서 했던 첫 마디가 스위스 시계 제작자들 정신 차려 이거였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론진 기술 총책임자였던 자크 데이비드였고요. 어쨌든 산업화된 미국과 영국 시계 제작 현장을 보고 당시 유럽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위스 전통 시계 제작자들에게 자극과 동시에 강한 위기의식도 동시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존스는 그런 곳에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의 장점의 결합을 시도했던 것이죠. 지금부터는 샤프하우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WC 시계 밑에는 왜 샤프하우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을까요? 존스는 스위스로 출발하면서 당시 최신 시계 제조 기계들을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스위스 워치메이킹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IWC 본사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주라산맥 근처에 성립된 스위스 시계의 본산 노샤텔이나 라셔드 퐁 등을 알아봤겠죠? 하지만 존스는 스위스 서부의 유명한 워치메이킹 커뮤니티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스위스에 잘 알려진 시계 제작자들은 존스의 비정통적인 사업 계획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미국 시계 산업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존스는 계속해서 장소를 찾아보다가요, 스위스 북부 샤프하우젠 지역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스를 지지해준 사람은요, 조앤 헨리치 모저였습니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했지만 아마도 요한 하이늘리히 모저와 같이 독일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발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노샤텔과 라셔트퐁 등은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샤프하우젠은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서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WC는 전형적인 스위스의 시계라는 것보다는 뭔지 미국과 스위스와 독일적 감성이 녹아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IWC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요구했던 항공시계 제작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스위스 업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용 시계를 제작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저라는 사람은요, 그 부친이 샤프하우젠 지역 정치인이자 자신은 기업가였습니다. 모저는 샤프하우젠의 수력발전소를 설립했고요. 인근 라인강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이 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어진 수력발전댐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댐이었고요. 샤프하우젠 지역의 산업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저는 라인강의 넓은 지역을 개발하고 자신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요, 많은 중소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IWC였고요.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IWC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사함, IWC를 홀대했던 노샤텔, 라셔드 퐁에 대한 반감으로 아직까지도 IWC 로고 밑에는 샤프하우젠을 자랑스럽게 새겨놓고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IWC의 모토는 라틴어로 프로부스 스카퓨자, 영어로는 An Upright Schaffhausen. 이걸 한국어로 직역하면 정직한, 올바른, 고결한 샤프하우젠이 되고요. 의역하면요, 샤프하우젠의 훌륭하고 견고한 장인 정신을 의미하니까요. 이것이 저희 내피셜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쨌든요, 이것이 1903년 IWC의 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다시 IWC의 초창기 역사로 돌아가면요. 이처럼 풍부한 전기 공급원은 존스가 하이테크 장비를 작동시키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IWC는 마침내 샤프하우젠의 집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인 1875년에 IWC는 모자 산업단지에서 자체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라인 강둑 바로 옆에 있는 바움가르텐에 지어진 공장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요. IWC의 본사로 남아 있습니다. 존스는 대단히 재능 있는 시계 디자이너이자 영리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중시계는요. 첨단 메커니즘과 정밀한 마감으로 미국 시장에서 아주 잘 팔렸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주주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요. 1875년에 12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80년 샤프하우젠의 시계 제조업체인 요하네스 로젠바흐 보겔이 IWC를 인수하게 됩니다. 존스는 짧은 시간 안에 연간 10,000개 이상의 시계 무브먼트를 제작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산업화의 흔적은 4분의 3 플레이트를 장착한 존스 칼리버에서도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던 이 설계 방식은요. 작은 부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그러나 존스의 비전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생산 규모, 높아지는 인건비와 수입세의 문제에서 그는 모든 수익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무브먼트 영상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말씀드렸던 고급 시계의 대량 생산에서 갖게 되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아마도 존스도 이 부분을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로젠바흐의 리더십 아래서요. IWC는 많은 혁신적인 회중시계를 생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5년 IWC는 디지털 시간 및 분 디스플레이가 있는 회중시계를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게 진짜 디지털은 아니고요. 아날로그지만 디지털형으로 숫자를 다이얼에 표시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다음 세기에 걸쳐 리더십과 방향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1903년에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과 기업가였던 어스트 제이커 홈버거가 로젠바흐의 두 딸이자 IWC의 상속인인 엠마 로젠바흐와 베르타 로젠바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스트 제이컵 홈버거는요. 1905년부터 IWC의 이사가 되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이 한때는 IWC를 소유했다는 게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그 후 회사는 홈버거가 1929년에 칼 융의 지분을 인수해서 단독 소유주가 될 때까지 융과 홈버거가 동시에 소유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스트 제이컵 홈버거는요. 격동의 세계대전과 전후 시기에 회사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는 IWC의 가장 상징적인 디자인과 혁신을 이끌었던 겁니다. 또한 홈버거가 회사 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엘버트 펠라톤은 IWC 기술 이사가 되었습니다. 펠라톤은 양방향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IWC를 위한 여러 혁신적인 시계 기능과 메커니즘을 발명했습니다.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은요. 폴, 한국말로는 걸쇠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이 위아래 두 개가 있어서요. 로토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든 와인딩 휠을 움직여서 메인 스프링, 즉 태엽을 감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1955년 홈버거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한스 언스트 홈버거가 IWC를 이끌었습니다. 한스 언스트 홈버거는 올림픽 조정 경기에서 당당히 노끈으로 금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IWC는요. 스포츠와 특히 수상 스포츠를 위한 시계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IWC도 쿼츠 위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고요. 1978년에 IWC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속도계를 제작하던 독일 제조업체인 VDO 아돌프 쉰들링 AG에 인수되었습니다. IWC는 포르쉐 디자인과 협력해서요. 티타늄을 사용한 손목시계 등을 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폴이 달린 회전 다기능 레버로요.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 그리고 윤년이 계산되어 움직이도록 만든 퍼페추얼 캘린더가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IWC는 스위스 명품 그룹인 리치몬드의 일원으로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IWC의 첫 번째 손목시계는 1899년에 출시됐고 이 회사는 1915년에 손목시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첫 번째 칼리버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요, IWC 손목시계가 실제로 성공한 것은 두 개의 랜드마크 컬렉션이 출시된 후인 193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IWC는 여러 세대에 걸쳐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6개의 시계 제품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각 라인의 본질은 보존하면서 최신 기능과 스타일은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6개의 시계 제품군은 파일럿 워치, 포르투기저, 인제니어, 아쿠아 타이머, 다빈치, 포르토피노가 되겠습니다. 각 상징적인 라인업의 역사적인 모델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이후 영상에서 논의해 볼 것입니다.
때때로 IWC는 구성과 품질에 대해 소비자와 시계 제작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곤 하는데요.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들은요, IWC가 만든 수정 무브먼트와 인하우스 무브먼트 모두 포함됩니다. 소비자들은 기계식 무브먼트의 약점이나 디자인적 요소에 민감하고요. 비판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품질 관리에 대한 강조점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요.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WC 무브먼트의 특징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제가 가지고 있는 IWC 마크 17 외에 IWC 시계를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 자기 시계를 자랑하시고 싶으시거나 혹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가능하시면 높은 해상도로 그리고 세로보다는 가로로 찍으셔서요. 의견과 함께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IWC 마지막 영상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라 그런지 시계숍에 가서 사진 찍는 것조차 쉽지 않네요. 저도 몇만 몇십만 구독자님들의 지원을 받는 유튜버라면 당당히 사진 좀 찍읍시다 하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힘이 없어서 슬픈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많은 도움과 그리고 많은 힘이 되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